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규 변호사입니다.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평통에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마 미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시민 운동에 대해서, 또 미국의 이민 정책이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 잠깐 해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 소개를 단체로 한번 받는 방식을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집에서 줌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 데 많이 참조가 될 것 같아요. 우선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기 차세대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살에서 10살 사이에 미국에 오신 분. 네. 그 다음에 11살에서 20살 사이에 오신 분. 네. 지금도 꽤 많아지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저도 여기 한 표고요. 그 다음에 21살에서 30살까지 오신 분. 네. 고맙습니다. 31살에서 40대까지 오신 분.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경로우대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예. 저도 19살에 이민 왔고요. 지금 미국은 이제 내년이면 이제 40년 차가 됩니다. 제 나이를 그냥 공개해버렸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또 식사도 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제 발제를, 좀, 딱딱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한국에 요새 트로트 열풍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BTS 이후에 아마 트로트가 또 한류를 또 넘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나훈아 씨 콘서트 난리 났잖아요. 예, 최근에 히트곡이 뭐였죠? 테스 형, 그렇죠? 예, 테스가 누군가요? 소크라테스잖아요. 예,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테스 형. 사랑이, 인생이 뭔가요? 테스 형, 사랑은 또 뭔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는 한마디만 남겨놓고 훌쩍 떠나갔네. 이 가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왜 평화 통일을 그동안 얘기해오던 민주평통에서 왜 인종정책 또는 이민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대해서 알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왜 민주평통에서 이민정책과 인종정책을 다루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우리 1세대들은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이민자 그리고 아시아계 소수 민족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팩트잖아요. 변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운동은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 우리 민주평통 웹사이트에 19개 평통의 핵심 과제를 4가지로 들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첫 번째가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운동이에요. 이거를 우리 미주사회로 바꾸면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운동. 예, 그렇다면 우리 동포사회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딘가? 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 과제가 그 Public Diplomacy, 공공 외교의 강화라고 하는 점을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평통 의장님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국에 오셔서도 또 한국 전체 회의에서도 수차례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공외교를 누구하고 하나요? 미국 사람들하고만 할까요? 제 생각에 공공외교의 첫 번째 발자국은 우리 동포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 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우리 동포 사회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우리가 흡수를 하고 활용을 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풀뿌리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이민자들의 현실 또 소수민족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12기 13기부터 민주평통에 관여를 해왔습니다만 아마 동포사회에서 이제 민주평통에 대한 좀 쓴소리, 비판을 가장 많이 아마 여러분 들어본 소리 중에 하나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뭐 한국 바라보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평화통일은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 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저쪽에 우리 조국의 얘기지만 먼 나라 얘기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이 앞으로 공공외교 풀뿌리 그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사회의 고민과 고통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환영사에 우리 양호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옮겼습니다. 한일 이민사회 권익신장이 곧 평화통일 외교의 힘이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법대에서 이민법을 배울 때 아니면 이제 이민자 권익 공모단체들이 이민법을 이야기할 때 지금 역대 미국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나쁜 이민법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happen to be 그 두 가지 모두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첫 번째가 잘 아시는 이제 중국인 배척법, Chinese Exclusion Act고요. 1882년에 발동을 해서 무려 1943년까지 지속이 되었던 법이고요. 미국 역사를 배우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의 광산 노동자, 또 철도를 깔기 위한 노동자들을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계 이민자들을 수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한인 노동자들이 1903년에 처음 왔던 것처럼. 그런데 그 열악한 노동 상황은 당연하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는 구덩이를 파서 그 사람들을 집단 학살했던 그런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 배척법 동안에 일하고 너희 나라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다시 미국에 재입국은 안 돼. 그 다음에 또 혼자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족을 데려오는 것도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미국 그러면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것도 안 돼. 이렇게 가혹했던 법안이죠. 이게 2012년 최초의 중국계 하원 의원 카나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온 주디츠 의원이 공식으로 법안을 상정해서 사과를 받아낸 게 2012년, 그러니까 1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레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국계 정치인 한 사람이 연방의회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잘못된 법안을 고치는 데는 13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미국 내 최악의 반이민 법안으로 불리는 것은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소.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따가 우리 행정명령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만 행정명령은 대통령 하나에서 한 번의 사인으로 발효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당시 12만 명의 일본계 2세, 3세를 포함한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수용을 당했고 이거 역시 1988년에 가서야 레이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생존자에게만 1인당 2만 불의 보상을 합니다. 이게 46년이 지난 후고요.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신 다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대선 이후에 이민 인종 정책이 어떻게 변할 건가?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정책이 다시 반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심플리파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년 동안의 정책이 반이민, 반인종 정책이었다면 앞으로 4년 동안 가야 될, 또 우리가 그렇게 견인해야 될 그 정책은 친이민 그리고 친인종 정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을 한 3-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혹시 제 강의 내용을 다 아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제 강의의 엑기스는 가져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지난 4년간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은 이민법의 역사를 1964년의 민법과 1965년 이민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민주평통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청년 컨퍼런스도 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법안 때문입니다. 1964년도에 민법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만 그 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런 호텔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컨퍼런스를 할 수도 있게 됐고요. 또 맥도날드를 들어가도 자리에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앉게 됐고요.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1964년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민권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바로 다음 해에 1965년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지난 4년 동안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의 표현을 들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미국의 이민 정책을 1965년 체제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고, 그다음에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1965년 이후에 그 평등하고 다양한 이민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4년간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은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며 백인 주도의 국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많이 썼던 슬로건이 뭐죠?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번 재선 때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이민자들의 관점에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Make America White Again이다. 그래서 미국을 1965년 이전에 백인 주도의 사회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다. 그리고 실제로 테네시주 연방 하원 후보가 이런 큰 그 선거 홍보 그 보드를 길에다 내걸었던 사례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와 봤습니다. Make America White Again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런 이민 정책을 만드는 기한자들이 누군가? 그것을 알려면 2명의 스티브를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스티브 배넌이고 또 한 사람은 스티븐 밀러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두 사람을 모르면 우리가 이민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지, 또 요새 좀 불안하잖아요. 선거 불복, 그 다음에 평화적 정권 이양도 아직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또 나오신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살아 있는 사람들이고 언제든 자기들의 이념을 미국 사회에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두 사람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갓파더, 대부다, 이런 분이고, 뉴욕타임즈에서는 프레젠트 배넌 이런 걸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혹시 트럼프보다 트럼프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배넌이 아닌가,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브레이파트라고 하는 이제 반이민, 반유색인종, 반여성, 반환경 이념을 설파하고 올트라이트, 소위
대안적 우파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브레이브하트죠. 아마 이제 한국 뉴스 많이 들으시는 분은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아니 다스베이다 이런 거 들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극우 진영의 뉴스공장, 극우 진영의 다스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아마 이제 우파 보수의 입장을 폭스뉴스가 대변을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극단적인 엑스트리미스트 라이티스트죠. 이분은 친일 반중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아베 수상에 대해서 트럼프 이전의 트럼프, 민족주의 포퓰리즘의 위대한 영웅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직속 제자예요. 그래서 31살의 나이에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에 꽂아놓은 그 이민 정책의 참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스스로 커밍아웃한 자타공인 백인 우월주의자이고요. 지난 4년간 모든 이민법을 기한했던 사람이고요. 우리들 표현으로는 스티븐 밀러의 지문이 찍히지 않은 이민법 또는 행정명령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2019년 말 워싱턴 포스트가 이 스티븐 밀러가 아까 얘기했던 브레이브하트하고 주고받은 900여 통의 이메일을 발견을 했죠. 거기에서 핵심 내용은 브레이브하트도 충분히 극우적이지 않아. 너희를 더 극우적이어야 돼. 이런 조언을 구체적으로 했던 그런 이메일들이고요. 이 두 사람만 얘기하고 이 로저 스톤을 얘기 안 하면 이분이 되게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로저 스톤을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백악관 문고리 3인방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의 백악관의 여러 이념과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또 4년 후에 나오게 되면 그 정책을 또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로저 스톤이라는 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30년 지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dirty tricker, 더러운 모사꾼 이런 분이나요? 그래 나 더러운 모사꾼이야. 정치는 그런 거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흑색 선전과 건모주스의 대가이고 이분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저는 이 명언들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표현할 거의 종교적 신념처럼 따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프리즘으로 잘 이해가 안 갔던 그 트럼프 대통령님의 언행이라든가 정책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러나 용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은 악명이 무명보다 낫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부정하라. 그리고 공격하라. 그래서 admit nothing, deny everything, then attack.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언론에 공개됐다시피 러시아와 위키리스크 내통 사건으로 7년형을 받았죠. 그런데 받자마자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주셨죠. 그 사면 플러스 사실 그 exon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죄는 지었지만 내가 사면해준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죄 지은 자체를 지워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두 가지를 다 받았어요. 사면과 exoneration을 다 받았죠. 그 다음에 이분이 했던 이제 악명 높은 사건들 중에 스피처가 뉴욕 주지사일 때 그 호텔에 그 콜걸들을 상주를 시키죠. 그래서 그 콜걸들과 자는 것을 증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정부에다 신고를 하죠. 그 신고한 장본인이 바로 로저 스톤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 95 그 재개표 사건으로 플로리다가 완전히 그 뒤죽박죽 되었을 때 거기에 브룩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강목부대 들이 들어와서 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개표를 중단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발언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패배하면 계엄령 마셜로를 선포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4년 동안에 공화당 행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위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 플러스 이민 정책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900개가 넘어요. 정말 디테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악마 중에 제일 무서운 악마가 무슨 악마인지 아세요? 성실한 악마. 네, 이 스티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념도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만 엄청나게 성실하고 엄청나게 꼼꼼해요. 이민 변호사들도 이런 조항이 있었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조항들까지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거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신공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2017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나온 법이 있죠. 머슬렘 밴이에요. 이슬람 국가 출신들에 대한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아랍계 7개 국가 출신인의 입국을 금지하죠. 근데 이 이유가 국가 안보였고 9.11 같은 테러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9.11 테러범 중에 90%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었거든요. 빈 라덴도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였고, 그 다음에 UAE, 레바논, 뭐 이런 한두 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들은 여기서 다 빠졌어요. 7개 국가인데.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그 위헌 판정을 냅니다. 모든 이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헌법에 써 있는 두 가지 수정 조항입니다. 5조와 14조인데요. 5조는 due process clause,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 이건 뭐냐면 모든 법은 입법기관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상권 분립이 있으니까 행정부에 있고 사법부에. 그런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서명을 해버렸다. 물론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당시에 정말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 다시 한번 9.11 같은 그 불법 행위를 하려고 했었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14조인데 Equal Protection Clause, 그래서 평등 보호 조항인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특정 인종, 특정 국적, 특정 성별,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특정 집단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예 그냥 대통령이 머슬 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좀 빠져나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머슬 밴이 맞냐고, 그냥 트래블 밴이 아니냐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트래블 밴이라는 용어는 안 쓰시고 머슬 밴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쓰셨거든요. 그거 자체가 나중에 재판에 가서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작용을 했죠. 이거 분명히 머슬 밴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 중동 국가 사람들에 관련된 거니까 한인 이민자들하고 뭐 특별히 상관이 없네. 그리고 뭐 테러리스트를 뭐 막는 건 좋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이제 이민 변호사들이나 이민자 권익공호 단체에서 볼 때는 이건 올 게 왔다. 이거는 단순히 이슬람 국가들만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더 많은 반이민 법안들의 신호탄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반이민론자들이 항상 써오던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이민자들을 potential terrorist, 잠재적 테러범, 그 다음에 potential criminal, 잠재적 범죄자로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앞으로 더 큰 것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소유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 추방이었죠. 그래서 15,000명의 추방 경찰을 고용했고 첫 1년간 체포를 15만 5천 명, 추방을 21만 5천 명, 이 중에 한국인들이 157명이었고요.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얘기할 때는 우리는 단순 서류 미비자들은 추방하려는 게 아니라 중범죄자들, 펠로니급 이상만 추방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 이 중에 중범죄자는 10% 미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서류 미비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이게 뭐 의미가 다른지, 의미는 똑같아요. 서류 똑같은데
그 언어는 존재의 진리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언어가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용하는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법적으로는요. 서류 비비가 범죄자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범죄자 크리미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미널 러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형사법에 쓰는 단어예요. 근데 법대에서 이민법 기관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민법은 civil law라고 얘기합니다. 이민법은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렌트비를 3개월 밀렸어요. 그 사람은 너 범죄자 이러지 않잖아요. 채무자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크레딧 카드를 뭐 한 3개월 동안 못 냈어요. 그러면 채무자지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민법상의 위반을 한 거에 대해서는 범죄자, 크리미널, 일리걸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 언어가 갖는 힘, 이 언어가 갖는 프레임 때문에 이 단어를 반이민자들이 고집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Do you support illegal alien?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illegal? 이 사람 범죄를 짓는 사람들이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셨듯이 멕시칸들은 강간범이야. 그죠? 뭐 이런 식의 이미지. 그 다음에 에일리언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나나요?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시거리 위버 나오는 거? 조금 여기는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그 외계인 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뭐예요? 범죄를 저지른 이게 외계인같이 좀 무시무시한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냐 그러면 누가 지지한다 그러겠어요. 그러나 질문지를 바꿔서 지금은 서류 미비자이지만 영주권이 없지만 만약에 범죄 기록이 없고 한 5년 동안 세금을 잘 내고 그것도 노동마치 카드만 뭐 한 5년짜리 줘서 그 이후에 5년을 또 세금 보고를 잘하면 영주권 주고 그 이후에 또 5년 동안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내면 시민권을 주겠다. 그래서 시민권 딸 때까지는 한 15년 걸린다. 이런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 중에 70%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머슬렘, 그 다음에 서류 비비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비비자의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합법 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가족들까지로 순서가 정확하게 나갑니다. 한번 보시죠. 엔딩 그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그 다카 드리머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한국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16살 이전에 입국을 했고 많은 분들은 1살, 2살 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했고 범죄 기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영주권도 아니에요. 추방 이후에 노동마침 카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마침 카드가 중요한 것은 대학교를 다닐 수 있고 취직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좀 감정이 격해지는데 제가 이제 올해 30년째 이민법만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프랙티스하는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례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한국을 나가지 못하는 신분의 일 때문에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부모님 상해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부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온 제일 큰 이유가 자녀 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합격증을 받아온 날 그 아이에게 그 아이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너는 신분 때문에 사립대학을 못 가. 그 얘기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거죠. 걔는 자기가 시민권자로 미국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합격증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간다는 얘기는 이 아이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인생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상태가 무려 20년 동안 계속이 됐어요. 2001년도에 마지막으로 그건 사면도 아니었어요. MST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 빚을 것을 통과를 시켰고요. 지금까지 그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구제안은 지난 21년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그 다카 드리머들이 현재 한 80만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한인은 한 8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한인들 사례로 아마 박신규 씨 사례가 제일 유명할 텐데, 여기 멀지 않은 플러싱 제일교회 부모님들과 함께 다니던 아주 착한 그 학생이었고요. 하버드 대학교를 이제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원래 서류 비자 안 받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케이스로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그 꿈의 스칼라십, 로즈 스칼라십을 받아서 옥스퍼드에 어드미션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갈 수는 있지만 다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 심지어 이 친구는 다카에 해당이 되고 다카 그 노동하증을 갖고 있지만 여행허가증은 더 이상 못 허가를 안 해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하버드 의대를 가기로, 왜냐하면 나가서 부모님들과 이산 가족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제 합법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게까지도 이런 반영 법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과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단속화 심사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민 변호사들이라고 하면 지난 4년 동안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이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기각률이 최소 2배 이상, 마치 무슨 업무량 할당량이 정해진 듯이 말도 안 되는 기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2번, 3번 예를 들면 H비자, O비자, L비자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번을 연장할 때 기각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럼 진작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이런 무리한 일들도 지난 4년 동안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 처벌 조항입니다. 이거는 그 서류비자나 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한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문에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났었죠. 2018년 새해 초 1월 달에 전국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게들에 대해서 기습조사와 체포를 했고, 17개 주에서 98개 세븐일레븐에서 21명을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17개 주가 모두 생츄리 스테이트였다고 하는 거예요. 생츄리 스테이트는 뭐냐면 연방에서 서류 비자들을 추방을 하려고 하는데 연방 경찰 인력으로는 모자라니까 로컬에서 지방 경찰들 너희도 좀 우리를 도와줘 라고 했던 건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서류 비자들을 체포하는 것에 반대해. 그리고 우리는 이민자들이 우리 주와 우리 도시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여를 했고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그럼 너네 페더럴 펀드 버짓 안 줘? 안 줘도 괜찮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해. 이렇게 했던 도시들이 이제 생츄리 시티입니다. 생츄리 스테이트 아니 생츄리 시티인데, 대부분 이제 큰 도시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시카고, 그다음에 플로리다에서도 마이애미, 이런 곳들은 지금 생츄리 시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고용주 처벌에 대한 게 2017년부터 18년 1년 사이에 1,360건이고요. 그 전해에 비해서 무려 40%가 증가했고,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됐으면 400% 매년 한 4배 이상을 그 고용주를 처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커스텐 윌슨이라고 하는 직전 이민국장인데, 이분도 결국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했느냐? 그 난민들, 애기들 1살, 2살짜리 애들을 어머니들과 분리를 했잖아요. 그 정책에 반대를 해서, 이분이 아마 여성이라서 또 반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반대를 했었고요. 이방카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아마 역사에 남을 일 중에 하나는 이민국 강령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는 구절을 처음으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자기들이 그 1월 20일 날 선설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민법을 관련해서 제일 첫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는 강령을 다시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레이즈 법안이라고 하는 걸 상정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현재 합법 이민이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이것을 50만 명 정도로 무려 50% 축소를 하겠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Make America White Again이라고 했는 근거가 뭐야? 뭐 당신 증거를 대봐라고 하면 이민 변호사들은 바로 이 조항, 레이즈 법안이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서 상정이 되었고 합법 이민, 이거는 불법 이민자들을 50%가 아니에요. 합법 이민자들을 50%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퍼블릭 차지, 그 정부 복지 수혜자 영주권 취득 금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이민자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근데 신규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반 이상. 한인분들도 그렇고 특히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합법 이민자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전에는 현금 보조, SSI나 아니면 푸드스탬, TANF만 안 받게 했는데 이제 새 그 규정이 나오면서부터 비현금 보조, 푸드스탬프 하우징을 받은 것까지, 그 다음에 병원에 단기 입원한 것까지 영주권을 주지 않을 사유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대체로 공유하는 이념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다음에 이야기할 이제 남부 빈곤 법률 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자료집 중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백인만이 우월하고 백인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합법과 불법 모두를 포함한 비백인 이민을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 명시적으로 합법과 불법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다문화주의와 다인종주의를 폐지하고 순수한 유럽계 백인들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64년의 민권법과 1965년도의 이민법은 백인 인종 학살이었다. White Genocid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64년도 민권법, 65년도 이민 개정법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그거 자체를 자기 백인들에 대한 학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집착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백인들의 저출산, 그리고 이민자들의 침공, 이민자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invasion of immigrants, 이민자들의 침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요. 이게 계속되면 205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색 인종이 이제 백인들보다 인구 분포로 넘어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미국은 제3세계처럼 가난한 나라가 되고 몰락하게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이념이고요. 이어서 이제 인종 정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종 정책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매년 주요 대도시에서 20%가 인종 혐오 범죄가 증가를 했고요. 인종 혐오 범죄가 위험한 것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포함한 그 이민자들 전체를 공격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시민자라고 이마에 써 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요새 뭐 중국 바이러스 얘기하지만 I am Korean이라고 써놓고 다닌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격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또는 중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공격 그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유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남부 빈곤 법률센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그 이민자들 통계 연구의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얘기한 이제 혐오 단체들은 KKK, 니오나치, 부글루, 프라우드 보이스, America First Committee, 그다음에 뭐 Alt-Right, White Lives Matter, 스킨헤드,
그 다음에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이런 그룹들이 있고요. KKK하고 이혼하시는 거 아시고 보갈로는 누구냐면 저기 미시간에서 주청사에 총 들고 들어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하와이안 셔츠 있잖아요. 막 꽃 있고 막 이런 거. 그거를 자기들 유니폼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고 그 무장한 사람들을 보시면 아 쟤네들이 보갈로라고 하는 애들이구나. 그 다음에 프라우드 보이즈는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1차 대선 토론 때문에 유명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디나운스 해라. 그러면 뭐 무슨 단체 이름 한번 대봐. 내가 디나운스 할게라고 했더니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스탠바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실시간으로 그거를 보고 있던 프라우드 보이즈의 그 리더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Yes sir, we are ready. 그 한국의 조선일보가 이거에 대해서 물러서라라고 번역을 그냥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러서라가 아니라 준비해라. 당장이라도 내가 오피스를 불면 너희들 나와야 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정 보도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프라우드 보이즈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고요. 2016년도에 이 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미국 내에 이런 그 인종 혐오 그룹들이 94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 2019년 말까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증가 추세가 무려 55%. 그 다음에 1999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런 그 혐오 단체들의 숫자를 했더니 쭉 증가 추세이면서 중간에 한번 살짝 내려가죠. 2014년도에 이때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기죠. 그때 잠깐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인종 혐오 범죄가 최소한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이 중요한데 우리가 인종혐오 범죄라고 했을 때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런 것도 있지만 흑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당연히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통계 자료를 보면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엔타이 이미그런 헤이 크라임이 280건이고 그 다음에 엔타이 블랙은 187건. 여기에 엔타이 세미릭 반유대인 혐오 범죄, 그 다음에 엔타이 머슬림까지 만약에 친다면, 이 분들도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 반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이런 혐오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다시피 K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가 183건 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대학교가 140건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증오 범죄가 가장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및 발언 사례는 금년만 해도 금년이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차이나 바이러스라든가 뭐 쿵플루라든가 의도적으로 그 반중국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면서 그 아시안 전체들이 인종 혐오 범죄에 타깃이 됐죠. 금년 2월에 LA에서 한인 할머니가 길가에서 백인 여성이 구타를 하면서 와이 파워 외치고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쓰러진 그 사진들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3월 달에는 텍사스에서 아시아계 3명이 코로나 전파자라고 하면서 칼에 찔린 사건이 있었고요. 3월 달에는 맨하탄 한인타운에서 마스크 안 썼다는 이유로 여학생이 얼굴에 구타를 당했죠. 제가 그때 32가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34가에 조니 랭기즈라고 하는 어학원에 다니던 아마도 유학생이 아닐까 싶은데 그 친구가 이렇게 멍이 들어갔고 미국 사진에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나왔지만 뉴욕시 전철에서 흑인 여성이 아시안 여성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욕설을 했고요. 그 아시안 여성이 한국인일 수도 있고 베트남 사람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캘리포니아 리알토에서
한인 노인이 아시안이라고 하는 이유로 흑인이 폭행을 했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꼭 백인만은 아니에요.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뉴욕주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던 직원이 백인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고요. 같은 6월에 퀸스 여기 가까운 베이사이드에 있는 편의점에서 더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요. 이 피해자는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의 아드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잘 아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그 혐오 발언 사례로 요거는 세 가지 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그 시민참여센터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 단체들과 함께 그 해결하려는 노력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2년 전에 그 버겐 아카데미 굉장히 유명한 그 특목고잖아요. 거기에 스페니시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들 하나하나 이렇게 세우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나는 본인 또는 부모가 일본에서 왔다 그러면 I love Japan, I like sushi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 학생들이 I'm from Korea라고 얘기를 했어요. I hate Koreans. I hate you도 아니고요. I hate Korea도 아니고요. Korean도 아니고요. I hate Koreans 복수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인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아마 거의 동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 인종 혐오 발언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고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다른 학교가 아니라 그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diversity and sensitivity training 그거를 mandatory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그 인종 다양성 교육을 하는 걸로 다 약속을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그 레오니아 소방관 혐오 발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그 시위를 하던 여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그 피켓을 사진에 올리자 거기 심지어 레오니아 소방관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치프? 네, 치프가 자기들 페이스북에 글을 달았어요. 네, 그래서 마치 이 여학생은 심지어 미성년자예요. 여학생을 마사지 팔러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비유를 하면서 제가 뭐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한 사람을 해줄래, 두 사람을 동시에 해줄래, 뭐 마지막에 뭐 해피엔딩을 해줄래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킥킥거렸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버겐 카운티 셰리프가 또 들어와서 그 밑에 댓글을 달기를 앞으로 한국 여자들이 집에서 남편들에게 매 맞는다는 표현도 아니고요. 두들겨 패 맞으면 그리고 신고를 하면 나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시안 여성들은 매 맞고 산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인종의 차별 없이 당연히 프로바이드 해야 될 서비스를 하지 말자라고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역시 아마 한인 그 인종혐오 사건들은 가장 많이 14단체들이 뉴저지 한인회, 뭐 포틀리 한인회, 거기 또 그 젊은 청년 단체, 대학생 단체들도 같이 협조를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그 컴플레인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과를 받았고, 그 사람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아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 김강송 국장님께서 그 두 번째 발제에서 잘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 그 보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죠. 뭐 PPP, EIDL, 뭐 그다음에 스티뮬러스 책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이민자들 또 정작 그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그 소기업들이 거기서 차별을 했고 대기업들 뭐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받았다라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미안하니까 토해내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소기업들은 들어가서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벌써 펀드가 동이 났다고 했었던 그런 사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 당 1200불 주는 체크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소셜스키ュ리티 번호가 없으면 그 얘기는 신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못 받는 것까지는 뭐 100불을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서류 미비자와 같이 함께 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까지도 1200불을 안 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이제 왜 그 각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비자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뭐 취업 이민이든 취업 비자든 뭐 유학 비자든 뭐 지상사 비자든 종교 비자든. 근데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서를 받아 왔는데 또 여기서 일을 하던 사람이 연장 승인서는 받고 한국에 가서 이제 비자 스탬핑을 받아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6개월, 8개월 지난 시점에서 어느 회사의 고용주가 그래 우리 8개월 더 기다려줄게 내년까지 기다려줄게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 중에 상당수는 이미 직장을 잃은 이런 그 잘못된 행정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반이민 정책과 그 다음에 반인종적인 정책의 결과는 이것도 역시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 사회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내는 그 잡지와 핑크탱크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그 포브스라고 상당히 보수적인 경제 잡지잖아요. 거기에서 발표한 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합법 이민은 반 49%가 축소된다. 원인은 이 정부의 반이민 행정 명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에서는 인종혐오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은 백인 우월주의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종주의적 정치 전략과 백인 우월주의 위험 축소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 직속의 국토안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사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같이 경험을 했던 사례이고요. 그 시민참여센터에서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인 이민사회에서 변호사들이 2사람 이상 적어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민사회 또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돌보자라고 했던 사례는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12명에서 시작해서 15명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 피해를 받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법률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족한 단체가 이민자 보호법률 대책입니다. 추방당하는 사람은 추방 법정에까지 무료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쏟아져 나오는 이민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료 상담 24시간 핫라인을 개설을 했고요. 또 그때그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미나와 무료 상담을 계속 해왔죠. 두 번째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역시 아마 한인사회에서 그렇게 가장 보수적인 동네가 한인 교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민자의 입장과 자견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그 교회 다니면서 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견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뭐 아시다시피 성경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도와주었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감옥을 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도와주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끄떡끄떡하세요. 예. 바이든을 지지했던 저기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있으면 이거 작은 자의 의미는 사회적 약자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 보호 교회가 굉장히 용감한 선언을 했어요. 심지어 서류 미비자들이 만약에 직장으로 나를 잡으러 온다, 집으로 나를 잡으러 온다, 피할 데가 없다라고 했을 때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보호를 해주겠다. 그게 이제 생츄리 철치라고 하는 개념이고 미국 그 교회에서 종교단체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던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그 사회적 약자 또는 우리는 이제 강도 만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특히 이제 다카 드리머들 이제 청소년들을 재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이제 선거 전에는 투표를 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후보들의 정치를 그 공약을 봐서 친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뽑으면 친이민 정책이 나옵니다.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뽑으면 반이민 정책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죠. 바이든 그 한인 언론에서 이제 당선인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 바이든 당선인 또는 뭐 당선 예정자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취임 첫날 나는 이런 일을 할 거다. 또 취임 100일날 나는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민자들과 관련된 정책으로 5번에 보시면 난민 자녀와 부모 분리 정책을 그날로 1월 20일자 취임 직후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왔던 이슬람계 입국 금지를 폐지하겠다. 여기에 북한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네. 처음에 머슬렘만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인종차별이고 종교차별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일종의 꼼수인데 북한을 슬쩍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들어가 있어 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에서 실시를 하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만약에 민주평통에서 민간 차원의 고려를 하고 싶다. 만약에 뭐 북한의 태권도단을 초청하고 싶다. 뭐 무용단을 초청을 하고 싶다. 뭐 축구 대회를 뭐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 머슬렘 밴, 트래블 밴 때문에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것이 새 정부에 의해서 폐지된다면 그런 민간 교류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주평통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카 드리머들의 프로그램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폐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카 드리머들이 영주권을 받는 거. 아까는 이제 노동화진 카드만 받는 거고요. 추방유예만 되는 거고 그들이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안에 전체 서류 미비자들이 1,1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한인들이 대략 한 24만 명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인 동포 중 6명 또는 7명 중에 한 분은 서류 미비자세요. 네. 그래서 여기 한인 밀집 지역에 플러싱 어디 가면 거기 연립주택에 저희 손님들 얘기가 변호사님 우리 아파트 우리 연립주택은 100% 서류 미비자들이에요. 네. 이런 데가 있을 정도로 서류 미비자들이 무슨 어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직장 동료고 또 우리 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제 주제는 아닙니다만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한반도 평화와 북미 대화를 위해서 오바마가 좋은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은가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이 취임을 한다면 그 오바마 시절에 얘기했던 그 악명 높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무 일도 안 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 그 앞에 또 이렇게 꼭 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개무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그거 회기냐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를 최근에 몇몇 분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어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강경화 외무부 장관님, 또 정세현 우리 민주평통 부의장님께서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전략적 인내로 인해서 북한이 무려 4번의 핵실험을 했고요. 부시 대통령 때 한 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 한 번을 포함해서 전체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핵 능력이 그 전략적 핵이 되어가는 게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전략적 인내의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패한 전략을 다시 했을 리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아마 김대중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는 처음으로 한국의 진보 성향의 정부 민주당, 미국에도 진보 성향의 정부 민주당이 만나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로 세워지고 이민자들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민자들의 수반과 이민자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반이민 정책들이 발효되고 현실화될 경우 한인 이민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는 반 이상 축소되고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우리가 땀 흘려 이루고자 하는 권위 신장과 정치적 신장은 요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일 뿐 아니라 200년 이상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민권법과 이민법을 지키는 일이자 미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알라바마주 셀마의 작은 교회 민권운동에서 킹 목사가 나오고 시카고의 풀뿌리 운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듯이 한인 이민자 사회도 이민자 보호운동과 평화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차세대 리더십을 개발하고 키워나갑시다. 지금은 이민자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긍정의 눈으로 보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963년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 인권 선언으로 I have a dream을 선포했듯이 지금은 이민자들의 인권 선언으로 새로운 I have a dream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도 평화 통일이 실현된 한반도도 우리 모두가 함께 꾸어야 할 꿈이 아닐까요?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남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전달해 주신 저희 박종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부 이민 정책이 저희 호의와 까심이가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날이 언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상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걸 알고 있는데요. 딱 하나의 질문만 받고요. 저희 바로 브리프토에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드시면 저희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언어가 생각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제 불법 체류 이민자가 서류 미비 이민자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좀 감명을 좀 받았거든요. 왜냐면 불법 체류한다는 게 그렇게 법적으로 이 범죄 개념 아니라서 말씀하셨던 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언어가 생각을 규정한다. 그래서 유색 인종이라는 단어도 사실상 이 백인 위주의 그 단어인 거잖아요. 네. 노랗고 하얗고 검고 다 이제 색깔이 있는데 하얗다고 해서 색깔이 아닌 건 아니니까 해서 혹시 그런 용어도 재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100% 동의합니다. 예,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에서는 비백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non-white. 백인을 제외한 다른 떨거지들 아니면 이등 시민들 이제 이런 의미에서 non-white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요. 유색인종 그것은 이제 킹 목사님 또 활동을 하셨던 미국 인권운동의 대표적인 단체 중에 NAACP가 있잖아요. 그래서 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유색인종
지위 향상을 위한 전국 협의회라고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써온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정신대 같은 얘기를 할 때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썼던. 예, 그래서 종군 위안부 아니면 군대 노예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정확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제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써왔던 말이라고 하는 측면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대 협의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최근에 와서 바뀌었어요. 근데 그동안 못 바꿨던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유색인종 또는 비백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란 말로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